여러분이 QLD TQQQ 장기 투자자라면 지난 10년 동안 워런 버핏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년 전 1억 원을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넣었다면 약 3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같은 돈을 QQQ에 넣었다면 약 5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QLD는 약 14억 9천만 원, TQQQ는 무려 약 2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지난 10년만 놓고 보면 QQQ도 워런 버핏을 이겼고 QLD TQQQ는 훨씬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TQQQ의 23억 원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돈에 도착하기 전 17억 5천만 원이 단 1년 만에 3억 6천만 원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좌에서 약 13억 8천만 원이 사라졌는데도 팔지 않은 사람만 마지막 23억 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초 1억 원을 버크셔, QQQ, QLD, TQQQ에 각각 투자하고 2025년 말까지 보유했다면 실제 계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추가 매수와 인출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배당과 분배금은 재투자했고 환율과 세금은 제외했습니다. 워런 버핏 개인 계좌의 수익률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과 비교하겠습니다. 2016년 당시 50세였던 김 부장이 퇴직 준비자금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해인 2016년에는 버크셔의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버크셔에 넣은 1억 원은 약 1억 2,340만 원이 됐습니다. QQQ는 약 1억 700만 원, QLD는 약 1억 1,200만 원, TQQQ는 약 1억 1,100만 원이 됐습니다. 첫 해만 보면 굳이 QLD TQQQ의 높은 변동성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말 버크셔 계좌는 약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QQQ는 약 1억 4,200만 원, QLD는 약 1억 9,100만 원이 됐고 TQQQ는 약 2억 4,300만 원이 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TQQQ 계좌가 원금의 2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물론 상승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2018년 TQQQ는 약 20% 하락하면서 2억 4,300만 원이 약 1억 9,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약 4,800만 원이 사라졌지만 앞선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계좌는 여전히 버크셔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기술주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차이는 폭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2020년 말 버크셔 계좌는 약 1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QQQ는 약 2억 9,300만 원, QLD는 약 6억 원이 됐습니다. TQQQ는 약 9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5년 동안 버크셔는 약 1.8배가 됐지만 TQQQ는 약 9.6배가 된 것입니다. 2021년에도 기술주 상승은 계속됐습니다. 버크셔 계좌는 약 2억 2,800만 원이 됐습니다. QQQ는 약 3억 7,300만 원, QLD는 약 9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TQQQ는 무려 약 17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2016년 당시 50세였던 김 부장은 이제 55세입니다. 퇴직 준비자금 1억 원이 17억 원을 넘었으니 자신의 선택이 완벽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당장 퇴직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계좌의 수익이 가장 커 보일 때 찾아왔습니다. 2022년 버크셔는 약 4% 상승했습니다. 버크셔 계좌는 약 2억 2,800만 원에서 약 2억 3,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QQQ는 약 32% 하락했습니다. 3억 7,300만 원이 약 2억 5,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QLD는 약 60% 하락했습니다. 9억 3천만 원이 약 3억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TQQQ는 약 79% 하락했습니다. 17억 5천만 원이 약 3억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단 1년 만에 계좌에서 약 13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약 23년 동안 벌어야 하는 금액이 계좌에서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물론 처음 투자한 원금 1억 원과 비교하면 아직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처음 넣은 1억 원보다 이미 계좌에서 확인한 17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손실을 느낍니다. 17억 원이 넘는 계좌를 확인한 뒤 잔액이 3억 원대로 줄었다면 대부분은 자신의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3억 6천만 원이 다시 17억 5천만 원으로 돌아가려면 약 386% 상승해야 합니다. 손실은 약 79%였지만 이전 금액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상승률은 거의 400%입니다. 이것이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만약 김 부장이 2022년 56세에 퇴직했고 매달 생활비를 계좌에서 꺼내 써야 했다면 회복을 기다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버크셔 투자자는 계좌가 오히려 늘었지만 TQQQ 투자자는 13억 원이 넘는 평가이익이 사라진 상태에서 생활비까지 인출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자산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면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그 이후 시장이 반등해도 줄어든 주식수 때문에 계좌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여기서 TQQQ를 모두 팔았다면 2025년에 23억 원이라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계좌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 버크셔는 약 2억 7,400만 원이 됐습니다. QQQ는 약 3억 9천만 원으로 2021년 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QLD는 약 8억 원, TQQQ는 약 10억 9천만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TQQQ가 크게 상승했지만 2021년 말 기록했던 17억 5천만 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말 TQQQ 계좌는 약 17억 3천만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연말 잔액 기준으로는 3년이 지나도 2021년 말에 17억 5천만 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말이 되어서야 TQQQ 계좌는 약 23억 2천만 원이 되며 이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최종 결과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버크셔에 넣은 1억 원은 약 3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원금의 약 3.8배가 된 것입니다. QQQ는 약 5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버크셔보다 약 2억 1천만 원이 많았습니다. QLD는 약 14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TQQQ는 약 2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버크셔와 비교하면 최종 자산이 약 19억 4천만 원 더 많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TQQQ를 선택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버크셔와 QQQ, QLD, TQQQ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버크셔는 보험, 철도, 에너지, 제조업과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복합기업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에 포함된 대형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각각 2배와 3배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 수익률이 항상 정확히 2배와 3배가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상승이 연속될 때는 복리 효과로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변동성 때문에 기대보다 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은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이 강하게 성장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QQQ, QLD, TQQQ가 버크셔를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다음 10년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TQQQ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투자도 TQQQ였습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은 QQQ, QLD, TQQQ가 워런 버핏의 버크셔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 실력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높은 변동성과 더 큰 손실 위험을 감수한 결과였습니다. 버핏의 3억 8천만 원보다 TQQQ의 23억 원이 훨씬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느 상품이 더 많이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17억 5천만 원이 3억 6천만 원이 됐을 때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3년 안에 자녀 등록금, 주택자금, 퇴직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라면 QLD, TQQQ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돈이고 60%에서 80%의 하락에도 보유를 계속할 수 있다면 QLD, TQQQ의 장기 성장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TQQQ의 23억 원은 과거의 숫자일 뿐 내 수익률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의 상품을 고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힘든 하락장에도 팔지 않을 수 있는 비중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나스닥이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한 달 뒤 계좌가 3,500만 원으로 줄어들어도 계속 살 수 있으십니까? 버틸 수 있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점에서도 QLD, TQQQ를 사도 되는 사람은 딱 3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매수가 아니라 자금 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투자 기간입니다. 자녀 등록금이나 전세금, 주택잔금처럼 3년 안에 사용해야 할 돈이라면 QLD, TQQQ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시장이 하락해 있으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뒤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5천만 원을 TQQQ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등록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처럼 TQQQ가 약 79% 하락한다면 5천만 원이 약 1,05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일은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매달 적립할 돈이라면 첫 매수가 고점이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0번 이상의 매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매수가 비쌌더라도 이후 하락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QLD와 TQQQ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고 TQQQ는 3배로 추종합니다. TQQQ는 투자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70% 이상 하락해도 팔지 않을 수 있는 비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첫 하락을 견딜 비중입니다. TQQQ는 2020년과 2021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2022년에는 약 79% 하락했습니다. 고점 뒤에 상승이 더 이어질 수도 있고 큰 하락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30% 하락도 견디기 어렵지만 TQQQ는 과거에 이보다 훨씬 큰 하락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QLD TQQQ 비중은 시장 전망이 아니라 실제 손실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1억 원을 모두 TQQQ에 투자했다면 2022년과 같은 하락에서 약 2,1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자산 1억 원 중 TQQQ 비중을 20%로 제한했다면 TQQQ가 79% 하락해도 전체 금융자산의 손실은 약 15.8%입니다. 같은 TQQQ 하락이라도 비중에 따라 느끼는 공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한 뒤 40%가 하락하면 계좌는 6천만 원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도 버튼을 누를 것 같다면 비중이 너무 큰 것입니다. 첫 하락에도 자동 매수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 자신의 적정 비중입니다. 40대와 50대의 투자금은 다시 벌면 된다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와 주택대출, 노후자금이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큰 하락에서도 계획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남아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월급이 계속 들어오고 생활비와 비상금을 제외한 돈으로 자동 매수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하락장은 낮은 가격에서 수량을 늘리는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직전 퇴직금이나 주택 매도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고 추가 소득이 없다면 같은 하락이 훨씬 위험해집니다. 50대 직장인이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100만 원씩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30% 하락해도 월급에서 나오는 투자금으로 낮아진 가격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자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5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다면 하락할 때 추가 매수는커녕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실 상태에서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점에서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투자할 목돈이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만 먼저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첫 투자금 2,500만 원 중 QLD에 2천만 원, TQQQ에 5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QLD 80%, TQQQ 20%의 예시입니다. 이 비율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락장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남은 2,500만 원은 10개월 동안 매달 250만 원씩 나눠 투자합니다. 여기에 월급에서 투자하던 100만 원도 별도로 자동 매수합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먼저 투자한 2,500만 원이 상승에 참여합니다. 시장이 10%, 20% 하락하면 남아있는 현금과 월급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TQQQ 비중을 계속 늘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TQQQ 상한을 전체 금융자산의 20%로 정했다면 하락장에서도 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로 비중을 40%, 60%까지 늘리면 분할 매수가 아니라 계획 없는 물타기가 됩니다. 고점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매수 자체가 아닙니다. 상승을 놓칠까 두려워 계획보다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락한 뒤 공포 때문에 자동 매수를 멈추는 것입니다. 고점을 정확히 피하겠다며 몇 년 동안 현금으로 기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장은 역사적 고점을 만든 뒤 바로 하락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고점을 계속 만들며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이 돈을 10년 이상 기다릴 수 있는가? 둘째, QLD TQQQ가 크게 하락해도 전체 자산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가? 셋째, 하락 중에도 매수를 계속할 월급과 현금이 있는가? 세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역사적 고점은 시작을 막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질문이라도 아니라고 답했다면 상품을 바꾸기 전에 자금 계획부터 바꿔야 합니다. 3년 안에 사용할 돈은 투자하지 않고 비중을 줄이고 목돈은 나누고 비상금은 남겨둬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가장 싼 날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싼 날 시작했더라도 싼 날이 왔을 때까지 계속 산 사람입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분할 매수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2022년 마이너스 60% 이상을 버틴 계좌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좌는 그대로 두고 새 계좌에서 다시 적립식을 시작하면 다음 폭락을 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탈 관리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만 2개로 나눈다고 투자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는 나눠도 그 안에 담긴 QLD, TQQQ의 위험까지 나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됐을 때 다른 계좌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요? 2022년 마이너스 60% 이상을 경험한 뒤 플러스로 돌아온 상태라 멘탈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계좌를 끝까지 지키고 플러스까지 돌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2022년 QLD는 연간 약 60%, TQQQ는 약 79%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이 60% 하락하면 4천만 원이 됩니다. 다시 1억 원으로 돌아가려면 60%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4천만 원에서 150%가 올라야 합니다. TQQQ처럼 79% 하락하면 1억 원이 약 2,10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다시 1억 원이 되려면 약 376%가 상승해야 합니다. 이런 하락을 직접 경험한 투자자는 압니다.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5%만 되어도 또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플러스 10%가 되면 이번에는 수익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몇 년 동안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는 수익이 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좌를 장기 보유용으로 정하고 새로운 계좌에서 적립식을 시작하는 방법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5세 직장인 김 과장님이 기존 계좌에 QLD, TQQQ를 합쳐 1억 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 계좌가 4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몇 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1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겨우 원금을 회복했기 때문에 계좌를 볼 때마다 매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수익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때 기존 계좌는 장기 보유 계좌로 정하고 앞으로의 추가 납입은 새 계좌에서만 진행합니다. 새 계좌를 만들어 매달 100만 원씩 자동 매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 계좌에서는 QLD 70만 원, TQQQ 20만 원을 매수하고 10만 원은 현금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과 은퇴 시점, 투자 기간과 위험 감당 범위에 따라 비율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계좌의 역할을 나누는 예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오른다고 TQQQ 매수 금액을 갑자기 늘리지 않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자동 매수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계좌는 장기 보유 계좌, 새 계좌는 규칙대로 쌓아가는 적립 계좌.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과거의 손실과 새로운 적립식, 투자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존 계좌에 QLD, TQQQ가 1억 원 있고 새 계좌에 1년 동안 1,2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실제 투자금은 총 1억 1,200만 원입니다. 계좌 화면은 두 개지만 자산과 위험은 하나입니다. 두 계좌가 동시에 60% 하락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계좌 1억 원은 4천만 원이 되고 새 계좌 1,200만 원은 480만 원이 됩니다. 총 자산은 1억 1,200만 원에서 4,4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좌를 나눴다고 손실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손실이 두 화면에 나뉘어 표시됐을 뿐입니다. 특히 40대와 50대 투자자는 하락률보다 실제 손실 금액과 돈을 사용할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45세의 투자금 1억 원이 60% 하락하면 손실은 6천만 원입니다. 아직 월급을 받을 기간이 남아있고 매달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회복을 기다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55세의 퇴직금 3억 원을 QLD, TQQQ에 투자했다가 60% 하락하면 1억 2천만 원만 남습니다. 손실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하락률은 똑같이 60%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3억 원 안에 자녀 등록금 5천만 원과 퇴직 후 생활비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등을 기다리기 전에 돈을 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손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2022년을 한번 버텼다고 다음 폭락도 똑같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보다 투자금이 커지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같은 하락률도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계좌를 분리한다면 매달 한 번은 반드시 두 계좌를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좌에 TQQQ가 4천만 원 있고 새 계좌에 TQQQ가 300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새 계좌만 보면 TQQQ 투자금은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보유한 TQQQ는 4,300만원입니다. 세 계좌의 비중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에서 QLD는 몇 %인지, TQQQ는 몇 %인지, 현금은 몇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존 계좌가 플러스가 됐다고 그 수익을 공짜로 번 돈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 계좌에서 2천만원의 수익이 났다는 이유로 새 계좌의 TQQQ 비중을 더 높이면 계좌 분리가 멘탈 관리 방법이 아니라 위험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계좌 분리는 손실을 감추는 방법이 아닙니다. 폭락장이 와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계좌의 역할과 매수 규칙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기존 계좌는 장기 보유용, 새 계좌는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는 용도. 그러나 두 계좌의 QLD, TQQQ와 현금 비중은 반드시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는 나눠도 위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2022년의 경험이 단순히 힘들었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폭락을 더 현명하게 통과하게 해주는 투자 원칙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워런 버핏이 96세를 앞두고 알파벳 투자를 직접 시작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언급된 버크셔의 알파벳 관련 투자 규모는 3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인공지능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 알파벳을 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버핏이 본 것은 AI라는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알파벳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그 돈을 다시 높은 수익률로 굴릴 수 있는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알파벳이라는 종목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버핏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QLD, TQQQ에 투자하는 40대와 50대에게 더 중요합니다. 버핏은 좋은 기업이란 오랜 기간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5억 원을 버는지 20억 원이나 30억 원을 버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한번 큰 돈을 버는 기업보다 번 돈을 다시 투자해 더 큰 돈을 만드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합니다. 버핏이 알파벳을 바라본 기준도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벳은 이미 막대한 현금을 벌고 있습니다. 검색과 광고를 통해 현금을 만들고 그 돈을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같은 미래 사업에 다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투자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버핏도 알파벳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공지능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행을 사는 것과 기업을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QLD, TQQQ 투자자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QLD, TQQQ를 보유한 사람은 이미 알파벳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미국 대표 기술 기업의 성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인공지능 종목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나스닥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버핏의 알파벳 직접 투자와 QLD, TQQQ 투자는 같은 투자가 아닙니다. 버핏은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만 QLD와 TQQQ는 나스닥백의 하루 움직임을 각각 2배와 3배로 추정합니다. 알파벳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면 QLD, TQQQ 계좌는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레버리지의 하락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TQQQ에 한 번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급락해 계좌가 70% 하락하면 1억 원은 3천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이 다시 1억 원이 되려면 70%가 아니라 약 233% 상승해야 합니다. QLD가 50% 하락해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됐다면 원금 회복에는 다시 100% 상승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나스닥이 회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그 하락을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50대 투자자에게는 생활비와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가 있습니다. 계좌가 크게 하락했을 때 현금이 필요해지면 가장 싼 가격의 QLD, TQQQ를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상승보다 먼저 하락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면 상승은 기업이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팔지 않을 구조는 투자자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투자계좌 밖에 분리하고 남은 자금 안에서 QLD를 중심으로 두고 TQQQ는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을 가장 크게 만드는 비중이 아닙니다. 계좌가 절반으로 줄어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중입니다. 버핏은 투자라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단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그것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 도박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LD, TQQQ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과 61선, RSI와 VIX, 거래량과 금리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표가 10개, 20개로 늘어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망이 바뀐다면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도 시장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시장이 오르면 뒤늦게 사고 시장이 하락하면 공포에 팔게 됩니다. 버핏이 알파벳을 산 이유는 다음 주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파벳이 앞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그 수익을 다시 사업에 투자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버핏은 좋은 기업도 영원히 안전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업에는 반드시 경쟁자가 달려듭니다. 과거 자동차 시장을 지배했던 포드도 영원히 시장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미국 유통시장을 장악했던 기업들도 결국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기업이 어제까지 훌륭했는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훌륭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의 알파벳과 애플이 영원히 승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스닥100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승자를 반영합니다. 개별 인공지능 종목 하나를 정확히 맞히지 않아도 QLD, TQQQ를 통해 미국 기술 기업의 장기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버핏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알파벳을 따라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인지, 번 돈을 높은 수익률로 다시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QLD, TQQQ 투자에서도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에 오를 종목을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도 하락장에서 시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좌가 절반으로 줄어도 나는 생활비 걱정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금액이 나에게 맞는 투자금입니다.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모든 상승과 하락을 마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자산이 성장할 시간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회사는 정년 이후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지금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내 노후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 10년 뒤 내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을지는 오늘 내가 어떤 주문을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QLD, TQQQ 수익률보다 먼저 만들어야 할 것, 폭락장이 와도 10년 동안 주문을 멈추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직장인이 월 100만원씩 10년을 투자하면 납입원금만 1억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1억 2천만원을 채우기 전에 멈춥니다. 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계좌가 떨어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QLD가 계속 오를 때 월 100만원을 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TQQQ가 크게 올랐을 때 장기 투자를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 다음 월급날 다시 주문하는 것입니다. 2020년 TQQQ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73% 폭락했습니다. 고점 부근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계좌가 한때 약 2,700만원 수준까지 줄어드는 하락입니다. 내 돈 7천만원 이상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계좌가 무너지는 순간 주변 사람은 그 손실을 대신 감당해주지 않습니다. 걱정 섞인 말까지 들으면 투자자는 가장 낮은 가격에서 계좌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0년 TQQQ는 그렇게 폭락하고도 달력 기준 연간 수익률은 약 110%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약 73% 폭락과 2배가 넘는 연간 상승이 모두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TQQQ를 무조건 보유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비까지 넣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비중으로 들어가면 폭락장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고의 수익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하락에서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TQQQ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QLD에 적립하고 일부는 TQQQ에 투자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상승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대신 큰 하락이 왔을 때 추가로 매수할 수 있고 공포에 팔아버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비율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60%, 70% 하락을 보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비중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비중이 결국 가장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비중입니다. 40대와 50대가 투자에서 더 두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20대처럼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녀 학원비가 나갑니다.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계좌까지 떨어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이 돈마저 잃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늦었다는 불안 때문에 레버리지를 더 높이면 오히려 남은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50세에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멈추지 않는 주문입니다. 월 100만원이면 1년에 1,200만원입니다. 5년이면 6천만원이고 10년이면 납입원금만 1억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적인 시장 상승과 복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한 매수 시점을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달에는 너무 올랐으니 기다립니다. 다음 달에는 금리가 불안해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가 걱정돼 다시 기다립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투자 계좌에 쌓인 원금은 영원입니다. 투자할 수 있었던 1,200만원의 시간도 함께 지나갑니다. 시장은 당신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피곤한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번 달 지출이 많았는지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 필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합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투자금과 분리합니다. QLD TQQQ 비중은 폭락해도 팔지 않을 수준으로 정합니다. 시장이 떨어졌다고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주문합니다. 누군가는 월 300만원을 투자하고 누군가는 월 30만원을 투자합니다.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큰 차이는 10년 동안 계속한 사람과 1년 만에 멈춘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월 30만원이라도 10년 동안 투자하면 납입원금은 3,6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중단하면 1,200만원에서 끝납니다. 처음 시작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몇 번의 주문을 반복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노후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내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날 자동매수 금액부터 정하면 됩니다. QLD와 TQQQ 중 무엇을 살지 고민하기 전에 폭락해도 유지할 수 있는 비중부터 정하면 됩니다.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달에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닙니다. 다음 달에도 주문할 수 있느냐입니다. 10년 뒤에 당신은 오늘의 시장 전망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금리가 몇 %였는지, 전문가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잊게 됩니다. 하지만 계좌에 쌓인 수량은 남습니다. 폭락한 달에도 매수했던 QLD 수량이 남습니다. 두려웠지만 계획대로 주문했던 TQQQ 수량이 남습니다. 오늘 한 번의 주문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을 120번 반복하면 10년 뒤의 계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노후를 대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노후를 구하는 사람은 오늘 주문하는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월 100만원씩 10년을 투자해도 하락장에서 주문을 멈추면 계획은 무너집니다. 월 1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폭락한 달에도 정해놓은 투자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상승장에서는 적립식을 잘합니다. 계좌가 오르니 매수할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하지만 QLD TQQQ가 빠르게 하락하면 자동 매수를 멈춥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음 달에는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다가 시장이 갑자기 반등하면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합니다.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폭락만이 아닙니다. 1년을 투자해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답답한 시장도 자동 주문을 멈추게 합니다. 먼저 적립식 효과를 보기 전에 2011년 초 1천만원을 한 번에 투자하고 계속 보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1년 TQQQ는 약 8.06% 하락했습니다. 1천만원이 연말에는 약 919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81만원을 잃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서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도하거나 적립을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2012년 말에는 약 1,400만원이 됩니다. TQQQ가 2012년 약 52.29%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약 139.74% 상승했습니다. 2011년 초 1천만원이 2013년 말에는 약 3,357만원이 된 것입니다. QLD도 비슷했습니다. 2011년 초 QLD에 투자한 1천만원은 연말까지 거의 제자리인 약 1,000만원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2012년 말에는 약 1,348만원, 2013년 말에는 약 2,455만원이 됩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단순 계산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성과가 없던 2011년에 매도한 사람은 이후 상승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매달 적립까지 계속했다면 가격이 답답했던 기간에도 보유 수량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답답했던 시기에도 보유를 유지하고 적립을 계속한 사람은 다음 상승장에 더 많은 수량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적립식은 손실을 막아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는 계좌 손실도 그대로 경험합니다. 대신 가격이 낮아질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기회를 줍니다. 그 장점을 얻으려면 매달 매수 여부를 다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QLD 70만원, TQQQ 20만원, 현금 10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QLD와 TQQQ 90만원은 급여일 다음날 자동으로 매수합니다. 주가가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삽니다. 뉴스가 좋든 나쁘든 기본 주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TQQQ는 전체 적립금의 20%나 30%처럼 상한을 정합니다. 상승장에서는 TQQQ 비중이 빠르게 커질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계좌 전체의 손실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10만원은 별도 계좌에 쌓습니다.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이 전고점에서 15%, 25%, 35% 하락할 때 40만원씩 3번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하락률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을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매수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본 자동 주문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이 15%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매달 QLD 70만원과 TQQQ 20만원은 계속 주문됩니다. 계좌가 상승해 TQQQ 비중이 정한 상한을 넘으면 다음 달에는 TQQQ 매수를 잠시 쉬고 QLD와 현금을 채웁니다. 반대로 하락으로 TQQQ 비중이 줄었다고 한 번에 몰아서 사지는 않습니다. 원래 정한 월 적립금으로 천천히 비중을 복원합니다. 월 100만원을 10년 동안 투자하면 납입원금만 1억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를 바꾸는 것은 원금의 합계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웠던 달과 가장 답답했던 달에 실제로 매수된 수량입니다. 상승장에서만 월 100만원을 투자한 사람과 하락장에서도 같은 주문을 유지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 수량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매달 시장을 판단하면 10년 동안 120번 매수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금리가 걱정되고 다음 달은 경기 침체가 걱정되고 그 다음 달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주문을 미룹니다. 하지만 자동 주문을 만들어두면 처음 한번 원칙을 정하고 이후에는 비중만 점검하면 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오래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 오래 투자합니다. 이번 급여일에는 수익률을 확인하기 전에 자동 주문부터 확인하십시오. QLD는 얼마가 주문되는지, TQQQ 비중은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 현금은 계획대로 쌓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키우는 것은 특별히 수익률이 높았던 한 달이 아닙니다. 폭락한 달에도 답답한 달에도 멈추지 않았던 평범한 주문들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2022년 초 TQQQ에 1억 원을 넣었다면 그해 말 계좌에는 약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TQQQ가 약 188%나 상승했는데도 계좌는 여전히 6천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50대의 1억 원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닙니다. 자녀 등록금일 수도 있고 주택대출을 갚을 돈일 수도 있으며 퇴직 후 2년 이상 사용할 생활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TQQQ를 평소에는 많이 보유하지 않고 QQQ를 꾸준히 적립하다가 폭락장에서만 TQQQ를 매수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다만 많이 떨어지면 산다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폭락의 기준과 최대 투자금, 매수 구간과 매도 기준을 하락장이 오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먼저 2022년을 보겠습니다. QQQ는 2022년 한 해 동안 약 32%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이 약 6,8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같은 기간 TQQQ는 약 80%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이 약 2천만 원이 됐습니다. QQQ가 32% 하락했다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약 47%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TQQQ가 80% 하락했다면 원금 회복에 약 400%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QQQ는 약 55% 상승했고 TQQQ는 약 188%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초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QQQ는 2022년 말 약 6,800만 원에서 2023년 말에는 다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TQQQ는 약 2천만원까지 줄었다가 188% 상승했는데도 약 5,7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해에 거의 3배가 올라도 원금은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TQQQ를 폭락 전에 많이 보유하는 것과 폭락 이후 제한적으로 매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2020년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나스닥백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30% 하락하는 동안 TQQQ는 약 73% 폭락했습니다. 고점에서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불과 한 달 만에 약 2,7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었던 하락입니다. 그런데 달력 기준 2020년 연간 수익률은 QQQ가 약 49%, TQQQ가 약 107%였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마이너스 73% 폭락과 연간 2배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폭락 전에 TQQQ를 보유했던 사람은 계좌가 70% 넘게 줄어드는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반대로 QQQ를 꾸준히 적립하면서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은 나스닥백이 20%, 25%, 30% 하락했을 때 TQQQ를 나누어 살 수 있었습니다. 같은 TQQQ라도 언제, 얼마를 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투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라면 80만원은 QQQ를 적립하고 20만원은 현금으로 모읍니다. 2년 동안 큰 하락장이 오지 않는다면 원금 기준으로 약 480만원의 현금이 쌓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매달 100만원을 모두 QQQ에 투자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2020년이나 2022년 같은 하락장에서 QQQ를 팔지 않고 TQQQ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대기자금입니다. 그리고 매달 모은 현금만으로 TQQQ 투자금 전체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보유한 예수금이나 투자 대기자금까지 합쳐 전체 금융자산의 일정 비율 안에서 TQQQ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금융자산이 2억 원인 투자자라면 TQQQ의 최대 투자 한도를 10%인 2천만 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모은 현금 480만 원과 기존 대기자금을 합쳐 2천만 원을 준비하더라도 그 이상은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주택자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천만 원을 한 번에 넣지 않습니다. QQQ가 전고점에서 15% 하락하면 준비한 돈의 20%를 매수합니다. 20% 하락하면 30%를 추가합니다. 25% 이상 하락하면 다시 30%를 매수합니다. 나머지 20%는 QQQ가 21선을 회복하고 추세가 실제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뒤 투입합니다. 2천만 원을 준비했다면 4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을 나누어 매수하고 마지막 400만 원은 반등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하락에 모든 돈을 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QQQ가 15% 하락한 뒤에도 계속 내려갔습니다. 처음 산 TQQQ가 다시 30%, 40% 하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략은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전략이 아닙니다. 큰 하락 구간에서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추고 이후 반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입니다. 매수보다 중요한 것은 매도입니다. 평균 매수 가격에서 30% 상승하면 보유량의 30%를 매도합니다. 60% 상승하면 다시 30%를 매도합니다. 남은 물량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보유하되 TQQQ가 21선을 확실하게 이탈하거나 QQQ가 이전 고점 부근까지 회복하면 정리합니다. 매도한 돈의 절반은 QQQ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폭락장을 위한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TQQQ가 매수 후 더 떨어졌을 때입니다. 바닥을 맞추겠다며 추가 자금을 넣고 손실 때문에 중기 스윙을 장기 보유로 바꾸기 시작하면 원래의 전략은 무너집니다. 생활비와 자녀교육비까지 투입한다면 더 이상 폭락장 대응 전략이 아닙니다. 은퇴자금을 건 베팅이 됩니다. 이 전략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시장이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면 현금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폭락장에서 매수했는데 하락이 길어지면 큰 평가 손실도 견뎌야 합니다. 반등이 너무 빠르면 준비한 돈을 모두 투자하지 못한 채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QQQ를 꾸준히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을 완전히 놓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QQQ는 시장에 계속 참여하기 위한 본진입니다. 현금은 폭락장에서 투자 원칙을 지키게 해주는 방어자산입니다. TQQQ는 큰 하락 이후 반등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인 가속장치입니다. 2020년에는 TQQQ가 고점에서 약 73% 폭락한 뒤 연간 기준으로 약 107% 상승했습니다.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약 80% 하락했고 2023년에 약 188% 올랐는데도
이전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TQQQ가 얼마나 강하게 오르는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비싼 가격에서 큰 돈을 넣으면 엄청난 반등이 나와도 원금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따라서 QQQ는 매달 꾸준히 모읍니다. TQQQ는 QQQ가 전고점에서 15% 이상 하락했을 때부터 정해진 자금 안에서만 분할 매수합니다.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반드시 나누어 매도하고 다시 현금을 확보합니다. 40대와 50대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최고 수익률이 아닙니다. 주택대출과 자녀교육비, 은퇴생활비를 지키면서 다음 상승장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TQQQ를 오래 보유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기 스윙으로 산 TQQQ가 손실 때문에 계획 없는 장기 투자로 변하지 않도록 매수하기 전에 출구부터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2020년 TQQQ는 약 70% 폭락했습니다. 폭락 직전 고점에서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계좌가 한때 약 3천만 원까지 줄어드는 하락입니다. 그런데 2020년 TQQQ의 연간 총 수익률은 약 110.05%였습니다. 연초에 1억 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보유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2억 1천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지오. 왼쪽은 1억 원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든 모습, 오른쪽은 2억 1천만 원으로 불어난 모습이 동시에 대비되는 화면. 어떻게 같은 해에 1억 원이 3천만 원까지 무너지는 폭락과 연간 2배가 넘는 상승이 모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두 숫자의 측정 구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 70% 하락은 연중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하락이고 110.05% 상승은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총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차이가 투자자가 실제로 겪는 현실입니다. 연말 수익률표에는 110% 상승만 남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는 3월에 계좌가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1억 원으로 돌아가려면 70%가 아니라 약 233% 상승해야 합니다. 3천만 원이 3배 이상 올라야 다시 1억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볼 때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좌에서 7천만 원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기업은 문을 닫았고 미국의 실업은 급증했으며 앞으로 기업이 얼마를 벌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3월이 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뉴스 어디에도 지금이 저점이라는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내일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이 가장 커졌을 때 안전해지기 위해 TQQQ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전해졌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등한 뒤였습니다. 2020년이 주는 교훈은 무조건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TQQQ를 100% 보유하고 정신력으로 70% 하락을 견디라는 뜻도 아닙니다. 폭락이 오기 전에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금 1억 원을 전부 TQQQ에 넣었다면 70% 하락 후 남는 돈은 약 3천만 원입니다. 반면 1억 원 가운데 3천만 원만 TQQQ에 투자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현금이나 비례버리지 자산으로 보유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TQQQ 3천만 원은 약 9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전체 자산은 약 7,900만 원이 남습니다. TQQQ가 똑같이 70% 폭락해도 전체 계좌의 하락률은 약 21%입니다. 폭락을 피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계획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TQQQ 비중입니다. 생활비도 투자금과 분리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50대가 매달 생활비로 400만 원을 쓴다면 1년 생활비는 4,800만 원입니다. 이 돈까지 TQQQ에 넣어놓으면 폭락장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안에 사용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금은 투자금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 계획도 폭락 전에 정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한 번에 전부 넣는 것이 아니라 600만 원씩 5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일정 수준 하락할 때마다 살 것인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살 것인지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하락장이 시작된 뒤 계획을 만들면 공포와 욕심에 따라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반등 후에는 비중을 다시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 정한 TQQQ 목표 비중이 30%였는데 상승으로 45%까지 커졌다면 일부를 QLD와 현금으로 옮겨 다시 3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폭락에서도 사용할 현금이 생깁니다. 계획이 없으면 폭락장에서 하루 종일 계좌와 뉴스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중과 생활비, 추가 매수 횟수를 미리 정해놓으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상승장은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뒤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업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이 나쁘며 아직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가 남아있을 때 시장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재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사겠다는 전략은 마음은 편하지만 가장 빠른 반등 구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맞춰야 할 것은 저점 날짜가 아닙니다. 저점이 와도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을 비중입니다. 2020년 TQQQ의 110% 상승을 얻은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 70% 폭락이 와도 생활비를 위해 팔지 않고 정해진 투자 계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TQQQ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폭락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폭락이 왔을 때 투자 계획과 생활 계획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급락과 반등이 미래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TQQQ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 3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수익률은 나스닥 100 수익률의 정확한 3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전에 70% 하락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비중부터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매출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이어지면서 두 회사 모두 메모리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실적만큼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샌디스크, 네비우스, 코어위브 같은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짧은 기간 급락했습니다. 기업이 갑자기 망한 것도 아닙니다. AI 수요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떨어졌을까요? QLD TQQQ 투자자라면 이 질문의 답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반드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좋은 실적도 단기적인 폭락을 막지 못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 기업에 집중 투자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헤지펀드가 있었습니다. 이 펀드는 2026년 상반기에만 약 43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AI 인프라가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는 방향을 정확히 보고 관련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지자 투자금이 몰렸고 펀드는 빌린 돈까지 사용해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레버리지는 놀라운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고 담보 여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 펀드는 약 160억 달러 규모였던 공개 주식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시타델에 넘겨야 했습니다. 마진콜을 직접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거나 보유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강한 압박을 받았고 시타델은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구성된 레버리지 포지션 상당 부분을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시타델이 사전에 펀드의 포지션을 알고 일부러 주가를 폭락시켰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세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중된 레버리지 포지션이 시장 하락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줄어듭니다. 담보가 부족해지면 현금을 더 넣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보유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그 매도로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다른 투자자도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손실이 새로운 손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팔리는 주식은 반드시 실적이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우량주가 먼저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주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오늘 시장에 쏟아지는 매도 물량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QLD TQQQ 투자자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 하루 수익률의 2배, TQQQ는 하루 수익률의 3배를 목표로 합니다. 장기간 나스닥 100 수익률의 정확히 2배와 3배를 보장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등락이 반복되면 누적 수익률은 단순한 배수 계산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하루에 5% 하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비용과 추적 오차를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QLD는 약 10%, TQQQ는 약 15% 하락할 수 있습니다. TQQQ에 1억 원이 들어있다면 하루 만에 약 1,500만 원이 줄어들고 계좌에는 8,500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날 TQQQ가 다시 15% 상승해도 1억 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8,500만 원에서 15% 상승하면 약 9,775만 원입니다. 하락률과 상승률이 같아도 약 225만 원이 사라집니다. 변동성이 반복될수록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QLD, TQQQ가 나쁜 상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스닥 100이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 레버리지는 자산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2배와 3배로 움직이는 상품에 신용대출과 미수, 주식담보대출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상품 안에 들어있는 레버리지 위에 개인의 빚까지 추가하면 작은 조정도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투자금은 다시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2억 원을 TQQQ에 넣었다가 60% 하락하면 8천만 원이 남습니다. 8천만 원을 다시 2억 원으로 만들려면 150% 상승해야 합니다. AI 산업의 전망을 정확히 맞췄더라도 중간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하면 그 전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함께 운용한다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앞으로 3년 안에 사용할 생활비와 자녀 등록금, 주택자금은 레버리지 상품과 분리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QLD를 중심에 두고 TQQQ는 50% 이상의 하락이 와도 팔지 않을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급락했다고 한 번에 모든 현금을 넣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남겨야 합니다. 21선과 61선, 거래량과 VIX를 확인하면서 시장이 실제로 안정을 찾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좋은 실적은 장기적인 주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주가는 레버리지와 강제매도,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사실과 주가가 내일부터 바로 상승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AI 산업의 장기 전망이 밝다는 사실과 TQQQ가 곧바로 반등한다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교훈은 누가 주가를 떨어뜨렸느냐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도 왜 누군가는 바닥에서 강제로 팔아야 했느냐입니다. 투자 방향을 맞추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큰 부를 얻는 사람은 방향만 맞춘 사람이 아니라 그 방향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계절을 지킨 사람입니다. 맞는 전망보다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중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50세에 투자를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금 1억 원과 월 20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면 60세까지 10억 원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50세부터 60세까지는 10년입니다. 월급날이 120번이나 남아 있습니다. 1억 원으로 시작해 월 200만 원씩 10년을 투자하면 수익을 전혀 계산하지 않아도 총 투자 원금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QLD, TQQQ의 복리가 더해집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QLD의 출시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약 25.94%였습니다. TQQQ는 약 44.36%였습니다. 이 수익률이 앞으로도 그대로 반복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1억 원과 월 200만 원은 10년 뒤 QLD에서 약 19억 원, TQQQ에서 약 64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50세 투자자가 기대해야 할 숫자는 64억 원이 아닙니다. 10억 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익률입니다. 그 같은 조건에서 연평균 15%라면 60세에 약 9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연평균 20%라면 약 12억 9,700만 원이 됩니다. 10억 원에 필요한 연평균 수익률은 약 16.2%입니다. QLD의 과거 연환산 수익률 25.94%보다 낮고 TQQQ의 과거 연환산 수익률 44.36%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똑같이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QLD, TQQQ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도 10억 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세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QLD, TQQQ의 성장성과 월 200만 원의 적립을 함께 사용하면 늦은 시간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TQQQ의 높은 수익률은 직선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한 상승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좌가 절반 이상 무너지는 하락장도 있었습니다. 1억 원이 70% 하락하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한꺼번에 TQQQ에 넣는 방식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TQQQ로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락장을 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도 월 200만 원의 적립을 중단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적립을 계속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모은 수량은 시장이 회복할 때 계좌의 반등 속도를 높여줍니다. 50세에 시작한 사람에게 하락장은 투자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생활비가 부족해 저점에서 팔아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QLD와 TQQQ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QLD는 장기 적립을 이어가기 위한 중심축입니다.
TQQQ는 늦은 시간을 따라잡기 위한 가속장치입니다. QLD도 하루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TQQQ보다 하루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적립을 이어가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TQQQ 비중은 수익률 욕심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원화 손실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TQQQ가 5천만원이라면 70% 하락 시 약 3,500만원의 손실입니다. TQQQ가 2억원이라면 약 1억 4천만원의 손실입니다. 그 손실을 보면서도 팔지 않고 월 200만원을 계속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견디기 어렵다면 TQQQ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비중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실행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월 200만원의 자동 적립이 끊기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에 300만원을 넣다가 생활이 어려워 중단하는 것보다 월 200만원을 10년간 이어가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다음으로 비상자금과 투자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QLD TQQQ를 저점에서 팔지 않도록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50세부터 54세까지는 납입원금을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월 200만원의 적립을 유지하고 자녀 교육비나 주택대출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사라진 지출을 투자금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월 200만원을 25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59세까지는 계좌가 커진 만큼 TQQQ의 원화 손실을 다시 계산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졌는데 TQQQ의 큰 하락 한 번으로 계획이 무너질 정도라면 일부를 QLD나 현금성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60세가 가까워지면 생활비 2년에서 3년분을 성장계좌밖에 준비합니다. 하락장이 오더라도 생활비 때문에 QLD TQQQ를 저점에서 팔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50세 투자자에게는 젊은 투자자에게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20대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할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주택대출이 끝나는 시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막연하게 10억 원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은퇴자산과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투자기간을 60세에서 62세까지 2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2년을 늘리면 월급날이 24번 추가됩니다. 월 200만원씩 원금만 4,800만원을 더 넣을 수 있고 기존 투자금에도 복리가 2년 더 작동합니다. 50세에 5년 늦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오늘 한 번에 되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QLD를 중심축으로 두고 TQQQ를 가속장치로 사용하고 월 200만원의 적립을 중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50세의 10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월급날이 120번 남아있습니다. 월 200만원이면 원금만 2억 4천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자금 1억 원을 합하면 총 투자 원금은 3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0억 원에 필요한 연평균 수익률은 약 16.2%입니다. 50세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TQQQ는 늦은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강력한 가속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재산을 한꺼번에 거는 도구가 아니라 하락장에도 적립을 계속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늦은 5년보다 앞으로 남은 10년이 더 중요합니다. 하락장이 없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락장을 견디면서 120번의 적립을 계속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큰 하락장에서 QLD 계좌가 40% 줄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억 원이 3억 원이 됩니다. TQQQ 계좌가 60% 줄어들면 5억 원이 2억 원이 됩니다. QLD에서는 2억 원, TQQQ에서는 3억 원의 평가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 투자자가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잠을 잃고 일상을 잃고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가장 커진 순간 모든 물량을 매도하며 투자 원칙까지 잃어버립니다. 계좌에서 2억 원이나 3억 원이 줄어든 현실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다음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억 원을 사기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와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아직 건강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40억 원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사기당한 사실을 잊거나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잃은 돈과 함께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은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QLD TQQQ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원이 3억 원이 됐을 때 한 사람은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내 투자는 끝났다. 내 노후도 끝났다. 더 떨어지기 전에 전부 팔아야 한다. 그리고 공포가 가장 커진 순간 매도합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이번에는 놓칠까봐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합니다. 다시 하락하면 또 매도합니다. 계좌에서 돈을 잃은 뒤 판단력과 투자 원칙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같은 손실을 보면서 자신의 투자 구조를 점검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라면 비중이 과했던 것입니다. 생활비까지 걱정된다면 투자에서는 안 될 돈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번 하락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하락장이 와도 강제 매도하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손실은 같지만 그 다음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공포에 매도하고 다른 사람은 비중과 현금, 적립 계획을 점검합니다. 이것이 태도의 차이입니다. 태도는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 때문에 다음 행동까지 망치지 않는 기술입니다. QLD TQQQ는 상승장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몇 년 동안 쌓은 수익이 짧은 기간에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QLD TQQQ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버티는 정신력이 아닙니다. 애초에 버틸 수 있는 투자 구조입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비상금은 투자 계좌에서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5년 안에 사용할 자녀 학비와 주택자금도 넣지 않아야 합니다. QLD TQQQ가 크게 하락해도 대출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가족과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포 때문에 가장 나쁜 순간에 매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크게 하락했다면 먼저 생활비와 비상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QLD TQQQ 비중으로 추가 하락을 견딜 수 있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월급에서 적립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무조건 버틸 것이 아니라 투자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비중을 낮추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다만 공포가 가장 큰 날 충동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현금 흐름과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기준으로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현금과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처음부터 큰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투자했다면 공포 때문에 계획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이 언제 하락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QLD TQQQ가 얼마나 떨어질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비중과 적립 금액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분리하고 매수와 비중 조절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을 내 인생의 실패라고 해석할지,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 투자 구조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해석할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큰 돈이 줄어들었다면 아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감사하거나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 손실 때문에 건강과 가족, 직장과 일상, 앞으로 다시 투자할 기회까지 모두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QLD TQQQ 투자에서 가장 큰 자산은 높은 과거 수익률이 아닙니다. 큰 하락장이 찾아와도 가족의 생활과 자신의 삶, 그리고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좌는 시장이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판단까지 시장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2009년 미국 실업률이 10%로 최고점을 찍었을 때 나스닥 100은 이미 7개월 전 저점에서 크게 반등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나스닥 100은 3월 저점에서 약 78% 상승했습니다. 1억 원이 같은 폭으로 움직였다고 단순 계산하면 1억 7,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제 뉴스는 좋아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도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QLD TQQQ 투자자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QLD에 투자한 1억 원이 50% 하락해 5천만 원이 되고 TQQQ에 투자한 1억 원이 70% 하락해 3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이야기가 들리고 대출과 자녀 교육비를 포함해 매달 생활비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계좌를 팔지 않고 투자 계획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2009년 시장이 가르쳐준 것은 정확한 바닥을 맞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경제 뉴스가 최악일 때도 계좌를 팔지 않을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3월 미국 실업률은 8.7%였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은 이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은 이후에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4월에는 9%, 5월에는 9.4%, 6월에는 9.5%, 그리고 10월에는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용지표만 보면 3월보다 10월의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실업률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제 뉴스가 좋아진 것을 모두 확인한 뒤 QLD를 사려고 했다면 초기 회복 구간의 상당 부분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 발표된 실업률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업률의 상승 속도가 줄어들 것인지, 기업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는지,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의 바닥과 주가의 바닥은 같은 날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은 계속 악화되는데 주가는 먼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아직 낮아 보여도 주가는 경기 둔화를 먼저 반영하며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2026년에도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2009년 금융위기와 똑같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6월 미국 실업률은 4.2%였습니다. 신규 고용은 5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만 보면 고용시장이 크게 무너졌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신규 고용만 보면 강한 고용시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전체 물가에는 부담이 남아있지만 근원 물가는 상대적으로 둔화된 모습입니다. 연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동결했습니다. 결정은 9대 3이었고 반대한 3명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던 2009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고용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물가와 금리 부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6년이 2009년과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지표가 서로 엇갈릴 때도 시장은 현재의 숫자보다 앞으로의 변화를 먼저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실업률이 오를 때마다 무조건 TQQQ를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업률이 8%가 되면 시장의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09년처럼 9%와 10%까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가도 반등한 뒤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시장의 시차를 또 다른 바닥 예측 공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참여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인 가정이라면 6개월 비상금은 2,400만 원입니다. 12개월을 준비하려면 4,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QLD TQQQ에 1억 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계좌가 장기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믿어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를 내려면 결국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상금이 4,8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소득 없이도 1년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수익률을 높여주는 돈이 아닙니다. QLD 투자금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됐을 때 계좌를 팔지 않도록 지켜주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자동 매수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고 한 달 생활비가 3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 남는다고 전부 투자하면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와 자동차 수리비, 교육비가 발생했을 때 자동 매수를 중단하거나 주식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 부담된다면 처음부터 월 50만 원으로 낮추는 편이 낫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상승장에는 월 100만 원을 사고 하락장에는 겁이 나서 매수를 중단하는 것보다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월 50만 원을 유지하는 구조가 더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회사 분위기가 나빠져도 중단하지 않을 금액입니다. 세 번째는 추가 매수 한도입니다. 하락장에서 사용할 추가 매수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씩 6구간으로 나눕니다. 정해둔 가격이나 시장 조건에 따라 6번만 투자합니다. 6번을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매수는 끝입니다. 주가가 더 떨어져도 생활비와 대출금, 자녀 교육비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바닥을 맞히는 것보다 시장이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 하락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소득 계획입니다. 40대와 50대의 하락장 대응은 종목 분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월 생활비가 400만 원인데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1년에 4,800만 원을 투자 계좌에서 꺼내야 합니다. QLD TQQQ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계속 생활비를 인출하면 시장이 반등해도 계좌의 회복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취업이나 부업으로 월 200만 원을 만들면 연간 인출액은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락장에서 계좌에서 꺼내야 하는 돈을 줄이는 것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재취업에 사용할 경력과 자격을 관리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추가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것이 투자 전략인 이유입니다. 2009년 투자의 가장 어려운 점은 숫자보다 분위기였습니다. 실업률이 계속 오르는 동안 주가가 반등하자 많은 사람은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가 나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며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일정 금액이라도 시장에 참여한 사람과 시장을 완전히 떠난 사람의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QLD는 2006년 6월 19일 설정돼 2009년 당시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TQQQ는 2010년 2월 9일 설정됐기 때문에 2009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9년 TQQQ 수익률을 실제 상품 성과처럼 보여주는 자료는 주의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이 78% 올랐다고 QLD가 정확히 156%, TQQQ가 정확히 234% 올랐다고 계산해서도 안됩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각각 2배와 3배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과 변동성에 따라 장기 수익률은 단순한 2배와 3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9년에서 배워야 할 것은 특정 상품이 몇 % 올랐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경제에서 가장 나쁜 숫자가 발표될 때 시장은 이미 다음 국면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뉴스가 나쁠 때는 두 가지만 구분하십시오. 회사 구조 조정처럼 내 소득과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뉴스는 가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조 조정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진다면 추가 매수 자금을 줄이고 비상금을 늘려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월 자동 매수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매수 금액을 낮추는 것은 투자 포기가 아닙니다. 낮은 가격에서 계좌 전체를 팔지 않기 위한 조정입니다. 반면 시장의 정확한 바닥과 경기 침체의 종료 시점을 예측하는 뉴스 하나만으로 매수 규칙을 바꾸지는 마십시오. 전망 하나만 믿고 자동 매수를 중단해서도 안됩니다. 반대로 예정에 없던 자금까지 한꺼번에 투자해서도 안됩니다. 월말에는 실업률 전망이 맞았는지보다 자동 매수가 실행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분기마다 비상금이 몇 개월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추가 매수 자금 가운데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경제가 좋아졌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복을 확인했을 때는 시장도 이미 상당 부분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나중에 차트를 보면 누구에게나 선명합니다. 하지만 2009년 당시에는 실업률 10%와 금융 시스템 붕괴라는 공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시경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 생활비 400만원, 비상금 4,800만원, 월 자동매수 50만원, 추가 매수 한도 3천만원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정확한 바닥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10년 동안 약 5억 원을 벌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산은 8천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4억 2천만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로 잃은 돈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월세와 자동차, 취미와 외식처럼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지출로 10년 동안 사용한 돈입니다. 그런데 QLD, TQQQ 투자자라면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절약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은 높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시장에 오래 남아있을 투자 원금이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는 35세 직장인이 있습니다. IT 기업에 다니고 있고 현재 실수령액은 월 520만원 정도입니다. 주변에서는 혼자 살면서 그 정도를 벌면 한 달에 300만원은 저축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10년을 결산해보니 남은 자산은 8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보다 과거의 급여가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 10년 동안 받은 실수령액을 약 5억 원으로 단순 추정한 결과입니다. 약 5억 원을 벌어 8천만 원이 남았다면 10년 동안 약 4억 2천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350만 원입니다. 물론 이 돈이 모두 낭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식비와 보험료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소비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올라갈 때마다 투자금보다 생활비가 먼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월세로 115만원, 자동차 할부금으로 65만원을 냅니다. 골프 레슨과 연습장, 필드 비용과 장비까지 포함하면 골프에도 월 평균 100만원 가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출만 합쳐도 매달 약 280만원입니다. 여기에 식비와 보험료, 통신비, 외식비와 의류비가 추가됩니다. 한 번에 수천만원을 사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본인은 특별히 사치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산을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의 큰 소비만이 아닙니다. 매달 반복되는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지출이 10년 동안 투자할 원금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골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자동차를 타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소득에 비해 주거비와 자동차비,
여가비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투자할 원금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QLD TQQQ 투자에서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원금입니다. QLD가 20% 상승해도 계좌에 1천만원만 들어있다면 수익은 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투자 원금을 1억원까지 만들었다면 같은 상승장에서 수익은 2천만원이 됩니다. 같은 종목을 사고 같은 상승장을 경험해도 계좌에 들어있던 원금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상승장을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승장이 왔을 때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투자한 금액은 10년 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월 50만원을 10년 동안 투자하면 납입원금은 6천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이면 1억 2천만원입니다. 월 200만원이면 2억 4천만원입니다. 이 계산에는 투자 수익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50만원만 시장에 남겼어도 지금보다 투자할 수 있는 원금의 규모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월 200만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와 주택대출, 부모님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40대와 50대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락장에서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계속 시장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나타납니다. QLD TQQQ가 크게 하락했을 때 생활비가 이미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추가 매수할 돈이 없습니다. 월세와 자동차 할부금, 카드값은 시장이 하락했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가장 싸게 매수해야 할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락한 QLD TQQQ를 매도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투자 원금이 부족해 수익이 작고 하락장에서는 생활비 때문에 가장 싼 가격에 팔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높은 고정지출이 QLD TQQQ 장기 투자와 충돌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생활비와 비상금까지 모두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QLD TQQQ는 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하락 위험도 큽니다. 병원비와 자녀 교육비,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주택자금은 반드시 투자 계좌와 분리해야 합니다. 비상금을 먼저 확보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만 투자해야 하락장을 버틸 수 있습니다. 투자는 월말에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투자할 금액을 먼저 정하고 남은 돈의 생활 수준을 맞추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10년을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를 대략적으로 더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예금과 주식, 연금 계좌 같은 금융자산을 빼보십시오. 그 차이가 모두 잘못된 소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사용한 돈도 있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매달 50만원이나 100만원만 시장에 남겼다면 지금 계좌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LD TQQQ의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매달 얼마를 시장에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큰 하락장이 와도 그 금액을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수익률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투자할 원금과 생활 수준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자산의 차이는 어떤 종목을 샀느냐보다 매달 얼마를 시장에 남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어도 하루만 쉬면 소득이 멈춘다면 우리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 몸값이 비싼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LD TQQQ에 투자하는 이유도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내 시간을 계속 돈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값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시간에 2만원을 받던 사람이 5만원을 받고 10만원을 받게 되면 삶은 분명히 나아집니다. 하지만 몸값이 높아질수록 이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가족이 집에 고장난 곳을 잠깐 봐달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1시간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직접 고치고 있어야지. 기술자를 부르고 나는 그 시간에 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주말에 1시간만 같이 놀아달라고 해도 똑같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1시간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피곤한데 꼭 지금 놀아줘야 할까? 차라리 키즈카페나 문화센터에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때부터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까지 손해로 계산하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40대와 50대에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가장 부족했습니다. 시간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건강을 사용해 돈을 버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소득은 생겼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고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몸은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돈과 시간과 건강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는 내 몸값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한 시간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 자산이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입니다. 월급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자산으로 바꾼 사람은 10년 뒤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하면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QLD, TQQQ 같은 성장 자산에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새로 넣는 돈보다 기존 자산의 움직임이 더 커지는 시점이 옵니다.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에 자산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QLD, TQQQ는 안정적인 월급이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자산을 빠르게 키울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큰 손실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처럼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돈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해도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돈만 투자해야 합니다. 하락장을 버티는 힘은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따로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해야 실제로 버틸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하락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락이 와도 자신의 투자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QLD, TQQQ를 평생 보유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도 아닙니다. 40대에는 소득이 있고 투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QLD, TQQQ를 이용해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졌는데도 생활비까지 모두 QLD, TQQQ에 들어있다면 은퇴 직후 찾아온 하락장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목표 자산에 가까워질수록 일부는 현금과 채권, 배당 자산처럼 변동성이 낮거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QLD, TQQQ로 자산을 키운 뒤 그 자산의 일부를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QLD, TQQQ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되찾기 위해 자본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진짜 부자는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쉬는 동안에도 자산이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의 돈이 아닙니다. 아이와 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살. 몸이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당장 생계가 무너지지 않아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QLD, TQQQ가 그 자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투자하면 오히려 큰 손실과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비상금과 투자 기간을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투자한다면 노동소득을 자본으로 바꾸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값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돈의 몸값도 함께 높여야 합니다.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단계를 넘어 내가 모은 돈이 다시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투자의 목적은 계좌의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건강과 시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QLD, TQQQ 계좌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계좌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여러분의 시간을 되찾아줄 자산입니까?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